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섹터는요, 바로 낙폭 과대주 탑5입니다. 지금이 이 종목을 버려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지금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혹은 미련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줄 세워져 있을까요? 과연 이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실적을 봐야 될지, 수급을 봐야 될지, 아니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떤 종목들 어떻게 줄 세워져 있을지 우리 매니저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주 줄을 서시오. 네, 7월 4일 줄선 종목, 오늘은 낙폭과대 종목. 사실 저희가 한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섹터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 박수원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정말 힘든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은 일단 머리 자체는 오늘 파마를 하셔가지고 상태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시장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원 매니저님, 네네. 파마 모습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도 솔직히 오늘은 좀 기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수급의 주체가 없었어요. 매도 물량이 많아서 지수가 내려갔다기보다는 매수가 그만큼 없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네. 외국인이었던 기관이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었던 그래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수의 하락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밀리는 부분들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또 너무 또 안 좋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또 상승한 종목들이 있고 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대응한다면 이런 시장도 한번 또 극복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체력 단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해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매니저님의 말아 올린 머리처럼 우리 지수가 말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원 매니저님 이야기 맞춰서 한규수 매니저님한테도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게 체력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체력이 이제 고갈이 날 것 같거든요. 정말 체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을 그냥 봐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네. 시장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2,300이냐 2,200 바닥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네. 보기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점을 찍고 시장이 언제쯤 회복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은 시장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공포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그냥 불안하니까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흐름이 이제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푸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푸틴이 이 전쟁을 언제쯤 끝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현재로는 푸틴이 끝낼 의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언제쯤 회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중에 바닥이 확인됐을 때 지수가 저점 찍고 강하게 좀 올라가고 주변 여건 자체가 좀 개선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바닥이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힘든 과정입니다만 조금 인내를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시장에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어떤 신호들 이런 것들을 좀 포착하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그럼 지금 밥이라고 해서 끊겼거든요? 밥 안 먹었어요, 저는? 밥이 아니라 네. 바닥을 바닥. 확인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 바닥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이 오히려 바닥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밑에서 찍고 올라오는 걸 보자는 말씀이시죠? 그 말도 있고요. 일단 보통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네. 바닥 시그널들이 장대 항봉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대 많이 항봉. 빠졌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장대 항봉을 세웠을 때 그때가 바닥이 이제 첫 번째 시그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까지 폭락한 장세는 그냥 곧바로 못 가요.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네. 쌍바닥 내지는 삼중바닥 정도로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시그널 여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틴이
전쟁을 끝내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든가 하는 이런 조짐들 네. 이런 조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진짜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시그널들을 네. 우리가 확인하고 접근해도 늙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바닥 하는 게 정말 이제 매수를 그래도 하겠다, 내가 여건이 된다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지났습니까? 벌써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전에서 이제 물 타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난 물 탈 돈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언론에서도 기사 그리고 글로벌 헤드라인들도 기사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아시아 시장, 한국을 포함해서요 대규모 자본 유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을 통틀어서 뭐 유럽도 있죠, 미국도 있겠지만 가장 아시아 시장이 좀 안 좋게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블룸버그 통신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들이 위험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기 때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다 좋지는 않은 건데 유독 아시아가 취약한 이유는 박수환 매니저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거 이제 뭐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위주로 해서 뭐 금융 자산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머지 마켓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뭐 실질적인 IMF가 우리가 좀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태국 쪽에서 이제 자금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구조적인 스트럭처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IMF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지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머지 마켓에서 일단은 좀 우리 항상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뭐 뭔가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는 뭔가 좀 안정적인 걸 찾아가고자 하는 이제 본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자금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은 일단 현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중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 매도하는 물량도 있지만 매수하는 물량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오늘 한번 체크하면서 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후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초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유독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성 회피죠. 회피 자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붕괴되는 게 환율 시장이죠. 네. 환율 시장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뭔가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증시가 영향을 주고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보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그에 따른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달러 대비 워낙 약세 흐름을 보여주죠. 이런 이중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더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형성되고 맞아요. 있는데 뭐 그래도 과거와는 좀 그래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굴뚝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의 중심을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과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을 우리가 과거에 IMF 때라든가 네. 아니면 2008년대 서프라임 모기지 때와 비교하기에는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도 심각하고 지금도 심각한데 지금은 네. 그래도 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취약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한규수 매니저님한테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 줄 서는 종목을 통해서 거의 한 2주 내내 중국 시장이 되게 좋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오늘도 중국 시장은 혼자 올라서 마감을 했거든요. 중국 시장이 이런 흐름에서도 혼자 독보적으로 잘 나가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주가라는 건 결국에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풀었고 그 네. 푸른 자금들을 회수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이었었죠. 갖가지 뭐 제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 때문에 이제 중국 경기는 굉장히 후퇴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대규모 자금을 풀고 그러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방금도 이제 뭐 아시아권의 자금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속도 조절하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장기 금리를 인하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템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또 약간 완화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서브 정책을 통해서 이제 중국 경기를 부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침체 국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중국 주식의 반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중국은 그 자금 유출 속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오늘 네. 중국 증시가 또 올라갔던 부분들은 일단 중국 본토 주식을 홍콩 증시에서 매매할 수 있는 성강통, 후강통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83개 정도의 ETF 종목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 종목을 상장시킨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중국 증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또 시중의 자금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 중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자금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진정이 되어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중국 쪽으로는 자금 유입은 앞으로도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계 자금이 지금 다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별로 안 좋죠, 한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증시가 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다 설명하셨듯이 동남아 자금 뭡니까 이런 어떤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했던 그런 나라들의 자금이 이제 빨리 나가죠. 근데 한국은 그래도 이제 외화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재무 건전성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동남아 다른 국가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어떤 나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은 막연한 공포심에 의한 하락이고 나중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게 되면 주가 회복성들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다음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현금 확보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들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도 이제 한국금융원에서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처음에 저 회색 쪽 바도 보면은 이제 작년 말이거든요. 적어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엄연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도 1분기 사이에 저렇게 많은 금액들이 많은 자본들이 우리 시장을 지금 떠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주식하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박수호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현금 확보 아니면은 빠른 매매 전략이 나을지 어떤 전략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하이테크닉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자면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좀 큰 성장성을 보여줄 만한 또 게임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내놓으라고 해볼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씩 저는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과외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장의 저점이라는 건 그 누구도 맞추기 힘들긴 합니다만 뭐 지금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내재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가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건
오히려 뭐 차트의 흐름만 우리만 집중할 게 아니라 수급의 움직임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런 내재 가치나 앞으로의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면 지금도 우리가 매수하고 매집해야 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매집할 종목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댓글 하나만 읽고 갈게요. 네. 스디우님께서 예. 더 사버려. 그런데 총알이 없네. 이 현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쏠 수 있어 했는데 총알이 쏠 수 없어. 있어. 네, 못 쏩니다. 총알 네. 없으면은 절대 쏠 수 있어. 김혜수님처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수 매니저님 네. 현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쏠 수 있어. 못하잖아요. 못 쏘죠.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현금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물타기는 뭐 이미 다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네. 현금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뭐 제가 이제 요즘에도 뭐 방송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조금씩 뭐 1%씩 2%씩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앞서도 우리 뭐 박수매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설령 지금 지수가 뭐 2200까지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시장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2300, 2400은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수 있고 언제쯤 올라갈지 우리가 이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정 양상은 좀 길어지고 좀 답답한 장세는 이어지겠습니다만 결국에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올해 하반기 진짜 길게 잡게 되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답답한 장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내년까지도 뭐 푸틴이 뭐 전쟁 끝낼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 펀더멘탈 대비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하고 팔만한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공포감이 계속해서 들이오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이미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론이에요. 중론인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 분위기가 좀씩 완화될 수 있는가 7월 이후에 미국의 이제 빅스텝이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세는 멈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는 투매 나선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버티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시장이 살아날 때는 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대형주 쪽에서 시장이 많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서도 말씀드린 뭐 하반기까지 뭐 연말까지 지금 같은 부진한 장세가 나오게 되면 아마 중소형주들 중에서 재무구조가 부진하고 그다음에 뭐 부채비율이 높고 이런 업체들이 약간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금 이 시장은 펀더멘탈 기업 가치가 좋은 우량한 그런 재무구조라든가 탄탄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그나마 피난처가 될 수 있겠고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그들 종목이 더 안전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무조건 네. 들고 간다는 개념보다는 좀 안전하면서도 맞아요.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안전하게 시장을 리드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서 지수가 네. 살아났을 때 이제 맞습니다. 올라갈 종목들을 보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때 봐야 되는 게 대형주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그런 종목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줄 서는 종목을 계속 리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희 스치면 상한가 저당소 가시면 대형주를 저희가 또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줄 서는 종목 대형주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럼 오히려 지금 낙폭 과대주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될 때가 그쵸. 올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늘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죠. 네, 줄 세워져 있는 종목 확인해 보면서 그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순위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5개의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자, 4위와 5위는 투자 의견에 있어서 좀 보류,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놨고요. 1, 2, 3위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유망, 펀더멘탈을 미리 보자, 미리 보기식 종목들을 한번 보는 용도로 1, 2, 3위 바로 매수 적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 2, 3, 4, 5위 중에 먼저 오늘은 좀 투자에 주의해야 되는 섹터 그쪽 종목은 뭐가 있을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와 5위 종목 열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왜 백수를 만드세요? 박수치는 박수범 매니저님, 네. 4위 한국전력, 5위 아모레퍼시픽, 네.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님, 4위 LG생활건강, 5위 네. 카카오페이입니다.
백수원 매니저님. 네, 자, 네, 박수 치는 네, 박수 네. 치는 박수범 매니저님으로 할게요. 예, 일단은 두 분 모두 일단 공교롭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있다는 게 좀 눈여겨 볼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백수원 매니저님,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5위로 놔주셨는데 네네. 화장품주들 두 분 모두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5위에 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첫 번째는 뭐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좀 예. 뭐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들이 원래 2014년도에 뭐 거의 10만 원도 하지 않았던 종목이 4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뭐 거의 12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화장품이 그렇습니다. 화장품이 국내 화장품들이 엄청난 실적과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 왜 그 정도로 큰 움직임을 보여줬냐면 중국 시장에서의 개화가 열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꽃이 피는 엄청난 매출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어야지만 화장품주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에도 또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실 경제 수석인 분이 좀 중국 시장의 무역 의존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우리가 좀 다양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좀 군사 동맹 관련된 이제 정상 모임이었는데 좀 장소가 그래도 좀 약간 좀 적절한 위치가 아니었지 않나라는 좀 아쉬운 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과 무역 규모량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입 수출로 따지자면 25%나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중국을 좀 의지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튼 그런 발언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좀 오늘 화장품주들에게는 좀 약간 좀 실망감을 좀 주면서 주가 하락을 보여줬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어떤 중국에서의 아직까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긴 하지만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화장품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네.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내수 시장만으로는 절대 화장품주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이런 좀 정치적인 좀 리스크가 좀 발생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은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을 한교수 매니저님은 4위에 놓아주셨는데, 화장품주들, 화장품 섹터, 이제 정말 매력이 없는 섹터가 된 건가요? 제가 보기엔 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고, 일단 저는 이제 LG생활건강을 갖고 온 거는 시장이 살아나도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오늘 4위에 랭크시킨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일시적인 어떤 그 변수로 분명히 등장을 했고, 지금 올해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중국, 이제 올해 상반기에 중국 최대 쇼핑 행사라고 하죠. 6.18 행사인데, 이 행사에서 지금 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판매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예. 감소를 했는데, 뭐 마케팅을 뭐 안 해서 뭐 이렇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네. 또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과거처럼 대한민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어떤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나마 럭셔리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좀 뭐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하게 되면 좀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반등세는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네. 제가 오늘 4위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시면 천수경님께서 네. 중국 없인 화장품, 의류주, 게임주 힘든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의류주도 포함되고, 저는 무엇보다 게임주도 여기 포함이 될 거라고 판호 때문에 생각이 되는데, 이쪽 섹터도 좀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한교수 매니저님은? 피해라기보다는 일단 과거 같은 그런 효과는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가 약간 성장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제 한번 그러니까 유행처럼 이제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진행이 된 거로 보고 있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당국 정책 자체가 내부에서 쓰는 물건들은 내부에서 만들자라는 그런 정책으로 완전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중국 증시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돼도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4억 인구라고는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와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클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죽쓰고 해외 증시가 죽쓰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혼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중국에서도 충분하게 그 품질이 비슷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연하게 중국에 기대는 그런 어떤 시대는 좀 지났지 않았냐. 그래서 제품 경쟁력이라든가 가격 경쟁이 높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야 중국에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거 같은 잣대로 지금 기업들을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국 의존도가 적은 섹터를 보는 게 무엇보다 좀 우리나라에서는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그만큼 섹터를 찾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순위에는 이제 모처럼 매니저님들의 이 겹치는 종목이 하나씩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순위판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 겹치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겹치는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6월 달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셀트리온. 오. 한규수 매니저님은 1위고 박수범 매니저님은 3위네요? 이 정도면은 셀트리온을 두 분 모두 그래도 긍정적으로 유망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박수범 매니저님은 3위로 이렇게 셀트리온을 놔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셀트리온만큼 잘 나가는 주식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유망 중에서는 꼴찌예요, 3등? 네, 일단 뭐 셀트리온보다 뭐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5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자사주 매입이 뭐 3번이나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주가 방어에 대한 좀 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지금 현재 지수 흐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지금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뭐 램시마를 비롯해서 네. 뭐 허즈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전체적인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뭐 램시마만 하더라도 뭐 유럽 시장에서 지금 이미 시장 점유율이 51%나 크게 절반 이상을 좀 올라갔습니다. 그냥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지금 51%나 지금 점유율을 높여갈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좀 안정권을 좀 들어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에 따라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27.5%로 계속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좀 셀트리온의 매출 분기 실적은 꾸준하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현금 캐시도 잘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거기에다가 조만간 또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네. 자, 미국의 에브비 뭐 휴미라를 이제 바이오시밀러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인데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이제 3월 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네, 올해 3월부터요? 그렇죠. 올해 3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뭐 솔직히 뭐 그렇게 티가 날 정도의 아직까지 매출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네. 실제적으로 해외 쪽의 매출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판매가 좀 이루어집니다. 유럽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좀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나씩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과 매출도 좋아지겠지만 새로운 제품이 매년 꾸준하게 하나씩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셀트리온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3위로 일단 셀트리온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1위에 오늘 과대낙폭 1위 종목으로 한규수 매니저님 셀트리온을 놔주셨어요. 셀트리온이 근데 작년 내내 빠졌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수준은 거의 뭐 이제 반 정도, 반의 반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를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 잠깐 반등하기는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못 보죠, 지금. 네. 지금 시장이 완전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까지 네.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셀트리온을 가지고 온 거는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냅니다.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죠. 지금처럼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는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게 제가 평가를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종목은 그러니까 작년에 국내 증시가 지수가 이제 6월달에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은 작년 1월달 그러니까 연초의 고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8만 원대가 이제 12월 7일날 2020년 12월 7일날 고점 찍고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냐면 시장보다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한 종목이에요.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충분히 하락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종목이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고 네. 그런 가운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면서 그나마 조금 올라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1위로 이제 올려놓은 것은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탄탄하게 수급이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인데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제 하반 2분기 실적도 약 뭐 매출액 20% 정도 약간 늘어나면서 매출 실적들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뭐 크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많이 빠지고 수급이 좋아져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1위로 가져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관련해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은 언제라고 보실까요? 저는 바이오 제약주를 별로 안 좋게 봐요. 저는 개별적으로만. 그렇죠. 신라젠이라든가 티슈진 같은 그런 사태들이 그렇죠. 있고 나서 이제 과거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에서 히트를 치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남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남치병 치료제 임상 3상 넘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학습 효과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주들의 어떤 주가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 또 단순한 어떤 기대감 어떤 제약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도록 그 이상의 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걸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의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좋은 거는 정말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삼성바이오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러나 나머지 바이오 제약주들은 정말 매출도 거의 안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씩 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그런 구간이 있게 되면 네. 그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그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바이오 제약주는 좀 아직까지는 저는 조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은 바이오주를 안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은 바이오 사냥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밝은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다, 바이오 갈 수 있다라고 반박해 주실 건가요? 네, 갈 수 있죠. 예. 근데 왜 반박 의견 3위예요? 내주시죠. 반박해야죠. 네. 근데 왜 3위가 바이오입니까? 더 좋은 종목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뭐 순위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신뢰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깨지다 보니까 네. 뭐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위 얘기해서 유보율이라든가 현금 캐시가 너무나 좋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6월 달이었죠. 6월 달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 지수가 뭐 11%나 급락했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15%나 급락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오히려 11% 상승해줬습니다. 반대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현금 캐시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확하게 스탠다드로 하게 되자면 15년이 걸립니다. 15년이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2조 5천억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도 거의 없고,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신약 개발하는 데마다도 5년이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할 만한 게 뭐 그렇게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갬블이에요. 네. 신약 개발이 되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지만 신약 개발이 실패하게 되면 그 노력했던 시간들 네. 그리고 많은 자금. 투자금 금액들 네. 한 방에 이제 뻥 날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은 어떤 회사를 정말 기술력 있고 좋은 회사를 선택하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에 네. 따른
얼마만큼의 투자 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고 네.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좋은 회사들 많이 있고 지금 당장이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네릭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일반 제약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네. 그리고 뭐 제품들을 대리 생산해주고 있는 CMO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고 현금 캐시가 들어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안정화된다. 네. 제약바이오, 이제는 제약바이오 우리가 접근해도 괜찮겠다. 뭐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 흐름도 좋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약간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약바이오를 대응하실 때는 현금 흐름표가 좋은 종목들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개미들은 그 종목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은 귀신같이 그거 골라냅니다. 네, 사냥꾼답게. 자, 오늘 그럼 셀트리온이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이유도 사실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더 보고 이렇게 오늘 셀트리온 상위권에 놓은 것 같은데 셀트리온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셀트리온의 3사 합병 이야기는 아직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3사 합병은 근데 주가에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작년에 분식회계설이 나왔을 때는 더 큰 악재로 반영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지금 나온다면은 그렇죠.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자체가 회사가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도 그렇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제약을 개발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거고 네. 셀트리온 제약은 일반 제약주처럼 똑같이 이제 그런 제약주이기 때문에 뭐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재무 구조라든가 특히나 실적 부분들이 매출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3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의 기업 가치 자체가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3사가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그렇게 주가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큰 호재까지는 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이런 형태까지는 아닌 거로 보고 있어서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네, 3사 합병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자, 이제 4종목이 남아있는데 박수범 매니저의 1, 2, 2위 종목, 한규수 매니저의 2위, 3위 종목이 남아있는데 지금 바로 다 공개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박수범 매니저님 1위. SD 바이오센서 나왔고요. 네. 2위는 크래프톤,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님 3위에 SK 하이닉스, 2위에 파라다이스 있습니다. 박수범 매니저님, 그러면 SD 바이오 센서가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현금 흐름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은 종목이라서 오늘 1위로 꼽아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진단키트 시장이 워낙 지금 뭐 또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거기다 이제 뭐 원숭이 투창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또 질병이 나와서 좀 진단키트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만들어질지 우리가 또 좀 관찰해야 되겠지만 네. 뭐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매출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유보율이라든가 현금성, 자본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2조 5천억이라는 현금 캐시를 좀 들고 있어요. 이 2조 5천억이 과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가 상당히 좀 궁금증을 저는 생기고 있고 제가 만일에 SD 바이오 센서의 사장이다 네. 라고 한다면 네. 2조 5천억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어떻게 쓰실 건데요? 굴려야죠. 그렇죠. 돈은 돌고 돌아가고 있는 네.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2조 5천억 있다면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좋은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을 제가 봤을 때는 쇼핑을 좀 할 것 같아요. M&A 쇼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뭐 유럽에 있는 기업이 되었든 미국에 있는 기업이 되었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되었든 확실한 어떤 정말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그런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호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네. 가지고 있는데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근데 네.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조 5천억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M&A 쇼핑 저라도 갈 것 같습니다. 네, M&A가 돼서 주가 상승을 좀 가져간다면은 너무 좋고요. 사실 오늘도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늘 코로나 진단키트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ST바이오센서도 오늘 주가가 6%가량으로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진단키트로 보고 ST바이오센서를 투자하자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뭐 지금 진단키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보면 지금 ST바이오센서 보면 뭐 브라질 쪽도 마찬가지,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곳을 실제적으로 기업들을 몇 군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다 보니까 뭐 남미 쪽이라든가 유럽 쪽의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좀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M&A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M&A를 해 나가면서 영업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진단키트만 계속해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를 좀 한번 좀 네. M&A를 하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T바이오센서 1위 종목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뭘 볼까 했었는데 SK하이닉스를 먼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1%대 반등의 흐름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지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반등인지 그냥 이렇게 잠깐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일단 뭐 전망하고 전망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SK하이닉스 가지고 오는 것도 좀 신중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피하는 것보다는 주식은 우리가 틀리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망이 맞으면 대응하고 틀리면 또 틀리는 대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온 것은 일단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일단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디램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재료가 이제 주가에 저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실적 전망치도 나쁘게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일단은 판단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디램 수요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주가라는 것은 보통 이제 6개월 정도의 앞에 시세를 좀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해 하반기, 만약에 이제 뭐 3분기 지나서 이제 4분기 정도 선에서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고 바닥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이 정도 선에서는 하락세를 멈추면서 바닥을 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뭐냐면 역시 이제 4분기 이후에 증시가 바닥을 찍고 정말 좋아질지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나왔던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부분하고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3분기, 4분기 이후에 좀 이제 뭐 증시가 바닥을 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회복이 될 때는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게 또 반도체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하이닉스는 반도체 분야의 이제 매출이 100%이기 때문에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세를 보일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급하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앞으로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3분기도 아니고요. 네. 9월달, 10월달 이후에 4분기 이후에 시장이 바닥을 치는 것에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매니저의 2위 종목들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박수범 매니저님의 크래프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래프톤은 계속해서 신작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매출은 좀 감소는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출 감소하고 있는데,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아시아 지역의 뭐 기프트카드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이템 판매량도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좀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또 8월 달에 보면 유럽 최대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이 2022가
8월 달에 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좀 그동안 우리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올해 12월 2일 날 발표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좀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콘솔 게임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8월 달에 있는 유럽 최대 게임 행사에서도 어느 정도 영상물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9월 달에 가면 또 도쿄 게임쇼라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 관련된 영상물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기대감을 점점점 끌어올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상당한 대작이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현재 뭐 이 게임이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콘솔 게임 하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장이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본 시장이고 뭐 그다음 보면 뭐 중국 시장, 한국 시장 이렇게 이제 1, 2, 3, 4가 되는데 아무튼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서는 콘솔 게임이 전체적인 매출에 있어서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콘솔로 나와준다는 건 단기적인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배틀그라운드 못지않은 한 해 또 흥행몰이를 좀 할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뭐 크래프톤이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조금씩 모아 갈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래프톤을 일단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보는 건 게임주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은 그래도 신장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달려있기 때문에 유망하게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현재 뭐 게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조금 롱텀 포지션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뭐 가점 소득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게임에 대한 아이템 매출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MZ 세대들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안 사도 2천만 원짜리 자전거는 사는 시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가 재밌어하고 재밌는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기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실제적으로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네.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뭐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면 또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좋은 게임들을 내놓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게임에서 우리가 즐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한규수 매니저님 파라다이스는 우리 인간이 직접 즐기는 겁니다. 게임을 떠나서요. 파라다이스 쪽은 뭐 혹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됐던 카지노 이런 이유로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호재, 이제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좀 가까워 좀 있어서 좀 네. 가지고 왔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리오프닝은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다들 종목들도 이제 부진한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약간 부담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리오프닝 시작됐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제 PCR 검사도 일단 해제가 일단 됐고요. 자가격리도 이제 풀렸고 자 이런 상태고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이제 하늘길도 이제 열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어떤 여행 업체라든가 또 카지노 업체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걸림돌들이 중국과 일본이었었고 네. 그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이런 어떤 카지노 고객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야만 이제 카지노 관련된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일본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중국입니다. 중국도 이제 지금 현재 실질적인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과거 같은 제로 코로나 대대적인 어떤 폐쇄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은 걸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의 해외 쪽으로의 관광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역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사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다이스까지 오늘 1위부터 5위 한번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외에 또 오늘 두 매니저님들과 함께 과대 낙폭 그리고 시장 이야기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수원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드리면서 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 한번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님 오후 10시 30분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 이야기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저도 이제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진행할 건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저는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우리가 투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마 우리나라 증시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양호한 어떤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흐름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유망 종목과 섹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장 끝나고 나서 우리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 너무 한쪽 시장만 집중하지 마시고 되는 시장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내일 무료 방송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3시 50분 한규수 매니저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은 6월 29일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 히림이 플러스 14%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줄 서는 종목 두 번째에서 52주 신저가 중에서 자본력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52주 신저가 종목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탑5 만들어 온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오늘 52주 신저가 종목 탑5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네. 전 지치거든요. 네. 사실 52주 신저가 종목들 지금 거의 2, 3주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본다면은 야, 지금 정말 저가에 사서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 포함한 시청자분들 모두 힘에 좀 붙였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물 타고 물 타다가 네. 이제 현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드는 생각이 지금 52주 신저가 같은 종목들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또 어떻게 좀 내려주시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치는 이유가 반등할 것 같은데 또 빠지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지치고 마음적으로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도 저는 이제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혼조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을 때 지금 튀는 종목들은 사실상 기대감 때문에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좀 좋은 기업들을 사 모아간다는 관점은 그래도 이제 시장 때문에 밀리더라도 펀더멘탈은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이 계속 지친다. 그런데도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사 모아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자본력이라든지 기본적 분석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포지션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순간에도 52주 신저가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탑5 종목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5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5위 금호전기, 4위 진원생명과학, 3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1위 동국제강입니다. 딱 봤을 때
뭐 종목 명만 봤을 때에서 뭔가 갈릴 것 같은 기분 좀 들 것 같은데 먼저 5위 금호전기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전기는 좀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시고 물론 좀 부정적인 그리고 투자했을 때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죠? 일단 금호전기는 52주 신저가 중에서도 일단 주의하셔라. 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온 종목인데 네. 지금 금호전기가 대주주 변경이 변경이 되고 2년 동안 좀 과도한 시비 전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채를 탕감을 하고 있지만 좀 주주들한테 좀 많은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40%가량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비 발행을 계속해서 이제 과도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좀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좀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자본력이라든지 이제 만성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 밀리는 금호전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펀더멘탈 자체적으로도 워낙 지금 안 좋게 조금 자본 잠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안 좋고 주가도 계속 밀리지만 재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 박자가 다 안 맞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 빠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수도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추세도 이탈이 됐고 일단 재무적으로 너무 안 좋고 대주주가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오너 리스크도 계속해서 네.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잡음이 많은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원생명과학은 4위로 놓으셨는데 이쪽에서는 뭔가 좀 기술력에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런 네. 건가요? 일단은 진원생명과학도 일단 주의하셔라라는 관점으로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산업이 조금씩 히트부터 오늘부터 좀 상승세를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원숭이 두 창과는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크기가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어서 과거의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간 상승을 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아직까지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기대감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이상 실험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작년에 18년도에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3상이 통과가 되고 나서도 식약청에 대한 반려 때문에 6만 원대 주가에서 4,500원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상은 언제든지 고꾸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같이 좀 패닉셀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은 2상, 3상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아직까지는 치료제가 그렇게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점으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상 실패 시의 커다란 패닉셀 때문에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에 어떤 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순위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거는 일단 같은 의견으로 가져왔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재무적으로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격적으로 좀 과도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위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부터 천천히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금 정부에서 최대 5배까지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세액 공제가 6%인데 최대 30%까지 좀 고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 정권에 대한 흐름은 국내에 대한 인프라나 캐파를 투자를 하는데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 대해서 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윤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산업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보강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좀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급만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을 하고 네. 우리나라 정체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반도체 산업이 결국에는 일어나고 더 큰 캐파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수혜도 반도체 쪽으로도 수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테마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워낙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BPS만 보더라도 22년도 컨센서스 추정치가 10만 2천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8만 9천 원인데 주당 순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이미 10만 원대를 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주가가 이제 파산을 하거나 네. 이제
이 영업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돈만 하더라도 10만 2천 원대를 돌려주는데 그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네. 워낙 너무나 가격적으로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네. 여기서는 그 서서히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좋은 가격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2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3위고 SK하이닉스가 2위인데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위에 있는 그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무적인 재무력이라든지 주당 순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기업의 순 자산 가치만큼 본연의 위치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반등에 대한 힘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기본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힘있게 반등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어서 좀 수익 면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를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요. 내일도 제발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탑픽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철강주 어떤 의미일지 좀 저는 궁금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의미 있는 테마가 움직여지는 게 사실상 재건주 그리고 뭐 단발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이번에 진단키트 이렇게 테마성이 이제 길게는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강 가격에 대한 좀 인플레이션 가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재건에 대한 인플레 수혜라든지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인프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BPS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국제강도 지금 22년 컨센서스 추정치를 봤을 때 BPS만 보더라도 34,0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본력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너무나 과도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당한 갭 차이가 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박앤세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서서히 사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본연의 가치로 올라올 때는 좀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상승폭이 좀 크게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재건 테마주로도 이벤트성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동국제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탑픽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길게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동국제강과 SK하이닉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일단은 과도한 저평가를 마찬가지로 받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하게 양쪽 다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네. 좀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동국제강이 중장기로 보더라도 좀 더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탑픽 종목으로는 동국제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좀 재건주를 모멘텀으로 삼아서 동국제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철강사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도움이 되는 기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철강주들의 사이클이 재건과 함께 좀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지금 계속해서 재건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EU라든지 모든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재건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후원 정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덕분에라도 이제 미국과에 대한 많은 교류들을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교류 흐름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이어가다가 전쟁이 좀 끝났을 때는 재건주에 대한 인프라가 커지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도 좀 더 크게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략해볼 종목도 동국제강이 맞을까요? 네, 오늘 동국제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동국제강을 탑픽으로 하면서 오늘 공략주도 동국제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네, 동국제강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면은 네, 가격들 혹시 네. 매수가가 12,700원에서 12,900원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12,700원에서 19,000원대, 12,900원대로 매수가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는 일단은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16,00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손절가는 좀 그래도 시장이 밀리는 거, 마이너스 10% 정도는 여유 있게 지켜보신다는 관점으로 11,500원대로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미성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무료 방송 어떻게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내일 오후 5시에 무료 방송 진행 예정이라서 유튜브에 MBN골드 김민성 검색하시고 내일 오후 5시에 방송 참여하시면은 지금 환율 시장도 너무나 지금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앞으로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반등이 어느 시점인지를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내일 오후 5시에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